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가 문제라는 의견에 모 교수라는 분은 작년 중 언젠가 봤던 영상에서 제 기억에 고소득, 고신용자가 대부분의 대출을 안고 있어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이분도 그렇고 예전에 신세종 교수님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LTV 50% 수준으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부실 대출이 많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의 주관적 해석이죠. 자, 고소득 고신용자가 대부분의 대출을 안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소득 고신용자들마저도 영끌할 가격으로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왜 문제가 안 되냐. 증거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중위로 살 수 있는 아파트 세 채뿐 중위 소득이 살 수 있는 거는 주택 구입 물량 지수는 3.0이다. 이게 가격의 실태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고소득이 빌렸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고소득자들조차도 감당 못할 정도로 빌린 게 문제인 거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보유차주의 평균 DSR이 60.6%예요. 전세자금대출 보유차주의 평균 DSR이 31.5%입니다. 전세 DSR을 왜 죽어라 추진 안 하는지 알겠죠? 왜냐면 전세자금 대출을 엄청 많이 막힐 거거든. 왜냐면 평균이 31.5%예요. 요거 서울 아니죠. 수도권 아니죠. 전국이에요, 전국. 그러면 지방에서 DSR 얼마나 높겠냐? 아니요. 지방은 별로 높지도 않아요. 서울 수도권이 높지. 그럼 서울 수도권의 전세자금 대출은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다? 22년 3분기다. 22년 3분기라면은 이때 DSR이 60.6%예요, 평균. 그러면은 지금은 그때보다 금리 낮았으니까 DSR 많이 낮아졌지 않겠냐? 자, 금리가 가장 낮았던 코로나 시기에도 DSR은 50%가 넘어갔습니다. 고소득자라고 DSR 50% 넘어가는 게 괜찮아요? 월급 반 이상이 떼이는 건데? 고소득자가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는 시장인데 그 고소득자들마저도 저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연체율이요. 세계의 연체율을 보면요. 어디서 많이 늘어요? 당연히 저소득층. 여기서 연체율이 많이 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고소득층에서 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들도 감당 안 되는 대출이라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5분위 같은 경우 소득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있잖아요. 4분위, 5분위 이런 데서 늘고 있어요. 1, 2, 3분위에서 1분위 늘고 있고 2, 3분위 이런 데 많이 안 늘어요. 왜냐면 2, 3분위는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DSR 규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신규 대출의 약 26.7%만 DSR 적용받는다. 그러니까 얘네는 40% 안에 들어온 게 맞아요. 근데 나머지 73.3%는 40% 안으로 받았겠냐. 넘으니까 DSR 우회하는 걸로 받았지, 당연히. 그러니까 2023년 생각해보세요. 2023년에 시중금리가 내리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다? 특례보금자리론이 매력이 없어졌다. 이런 기사들 많이 떴죠. 근데 말만 이렇게 나왔지 특례보금자리론이 계속 시행되던 때까지는 괜찮다가 9월에 일부 중단했죠. 일반형 중단했죠. 우대형만 남고. 그때 일부 중단하니까 그때부터 시장이 무너졌죠. 왜? 특례보금자리론이 금리로서는 매력이 없어도 DSR 우회로서는 엄청난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을 보면은 DSR이 우회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가격이다. 자, KB 부동산 데이터 허브에 보면요. 봤을 때 지금 7.95가 나옵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소득 기준을 계속 높여 잡아서 그런 건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12월까지만 해도 2.3밖에 안 나왔는데 이걸 7.95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끌어올려서 7.95면 무슨 소리냐면요. 중위 소득인 사람이 중위 가격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 100명 중에서 8명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많이 올라서. 낮을 때 보면은 2.3. 저때 금리가 높았었죠? 근데 전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집값이 부담이 돼가지고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15, 17, 24 집값 떨어지면서 나온 형국이에요. 적어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떨어질 때도 저 정도는 됐었는데
데드캣 바운스 이후에 떨어진 게 저 정도잖아요. 지금 2009년 9월 12월 이때가 데드캣 바운스 나고 있을 때잖아요. 3분기 4분기 2010년 1분기까지 데드캣 바운스 났을 때도 10은 넘었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통계를 바꿔갔어요. 통계를 바꾼 거를 정확히 보실 수 있는 지표가 PIR인데,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중이니까 3분위에 3분위 봐야 되죠. 이게 지금 3분위 주택 3분위 소득, 이게 중위가 중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PIR이 10까지 떨어졌어요?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10까지 떨어졌죠. 근데 여기 뭔가 되게 희한한 구간이 있죠. 보니까 이게 17까지 올라갔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12가 된다. 소득 통계를 올리고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을 책정할 때 아파트 비중을 줄이고 저기 뭐 빌라나 이런 것들 비중을 늘려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통계를 뚝 떨어뜨린 거예요. 이런 걸 통계 조작이라고 하죠. 이게 심할 때는 어디까지 올라갔다? 19까지 올라갔다. 일본 버블이 18.4였나 그래서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는데도 PIR이 떨어지고 있대요. 실질 소득은 줄고 집값은 올라갔다고 계속 주장을 하죠. 근데 PIR이 떨어져요. 어떻게 된 통계예요, 저게? 그러니까 저딴 통계는 유리할 땐 갖다 쓰겠죠.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DSR 60% 넘어갔다. 이게 2022년 기준이에요. 지금은 더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새롭게 주담대를 받는 사람들은 DSR을 우회하는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40% 넘는 대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거고, 그때보다 금리가 낮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이미 현금화해가지고 빠졌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고소득자잖아요. 고소득자들이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건 최근 이야기인 거고, 왜냐면 최근엔 고소득자 아니면 DSR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담대 받은 것 중에서 DSR 적용한 2021년 이후에 대출이 더 많아요? 아니면 그 전부터 쌓였던 주담대가 더 많아요? 기사에서 요즘에 고소득자들만 대출 내준다 하니까 이런 식으로 뇌피셜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 거고, 그 다음에 터진다는 것의 의미, 물론 터진다는 표현을 제가 여러 가지 쓰기도 하는데, 일단은 부동산 PF가 터진다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처럼 부실사업장 늘어나가지고 사업 멈추고 땅 경공매 많이 나오고 이런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융권 터진다고 이야기하는 건요, 제가 봤을 땐 최소 저축은행 사태 이상, 2011년에 있었던, 왜 최소냐면요, 저축은행만 봐도 요거보다 크게 터질 것 같은데, 그때는 PF 시장에 저축은행만 많이 들어갔다면 이번에는 새마을금고나 신협 이런 곳들이 다 저축은행보다 세게 들어갔다. 그리고 가계부채 터진다는 건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습니다. 디레버리징. 이거 지금처럼 뭐 GDP 대비해가지고 가계부채가 떨어졌는데, 문제는 이 가계부채 떨어진 걸 잡기 위해서 GDP 기준을 2020년으로 잡았죠. 원래 5년 단위로 통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2020년으로 바꾸는 거는 원래 문제가 되지 말아야 되지만, 이때가 코로나 시기여서 과잉 유동성이 터졌었고, 이 과잉 유동성 때문에 지표가 굉장히 과장돼서 잡힐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IMF에서 이 지표를 쓰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 지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예전 지표를 쓰고 우리나라는 코로나 지표, 유동성 잔뜩 풀린 지표를 쓰니까 우리나라 개인 소득이 뭐 1분 넘어섰다 이런 기사들 외국에는 안 떠요. 우리나라에만 뜨지. 그러면서 GDP 높여잡았죠. 가계부채는 그대로인데.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을 더 높게 잡게 만들죠. 이번에도. 이번에 어떻게 성장률이 2%가 넘어요? 아무리 기저효과 따지더라도. 그러니까 가계부채는 늘어나는데 GDP 대비 가계부채가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죠. 사람들 먹고 살기 팍팍하고 대출받은 것 부담은 더 커지는데, 이게 디레버리징이 되는 순간이 터지는 거다. 디레버리징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DSR만 똑바로 해도 돼요. 정부에서 이걸 똑바로 안 하니까 그런 거지. 주담대 DSR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DSR 안 되는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는 예전에 등등 저런 걸로 다 DSR 우회하니까 지금 보면요, 대출 늘어나는 것 중에서요, 태반이 주담대죠. 오히려 기타 대출은 빠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DSR 적용되는 주담대에서 많이 봤는데 2분기 기준으로 26.7%밖에 DSR이 적용이 안 됐다. 이게 문제예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DSR 적용 범위를 전 대출로 늘리기만 하더라도 절대 집값 저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정책 대출하고 전세 대출만 DSR 적용하더라도 절대 집값 저렇게 안 됩니다. 주거 안정을 하려면요, 소득에서 주거비로 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도록 만드는 게 주거 안정이에요. 집을 사는 게 주거 안정이 아니라 정부가 한참 잘못 짓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가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럼 뭐 하고 있어요? 재건축 추진하기 위해서 이주자들에게 주택을 마련해주겠다. 이주 수요가 전세가를 끌어올리니까. 그 전세가를 끌어올리는 이주 수요들을 만들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재건축해가지고, 평생 임대주택을 재건축해가지고, 거기에 이주 수요를 받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걸 또 재건축하느라고 거기서 이주 수요가 또 나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전세가 띄우려고만 하고 있다. 주거 안정시킨다고 내는 정책마다 그 서민들 주거하는 정책들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되겠냐? 안 돼요. 결국엔 사람들이 여력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수요채권 계속 늘어나고 경공매 계속 늘어나고 연체가 계속 올라가는 게 이게 징조예요. 터진다면. 그럼 잠시나마 디레버리징이 되는데 과거엔 잠시였지만 이번 잠시로 끝날 수 있겠냐. DSR도 적용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출차주의 파산 늘고 결국에는 이것들이 늘어서 디레버리징 되고 그러면은 은행권에서도 어떻게 하냐면요. 대출 회수를 해요. 그게 과거에는 LTV 기준으로 들어가죠. 집값 떨어지니까 LTV 50%더라도 집값이 10억에서 8억으로 떨어지면 1억 돌려줘야 돼요. 이게 이번에 디레버리징 돼가지고 은행에서 회수하기 힘들어지면은 DSR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